건강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영입니다. 네, 요즘 청소를 해도 바닥이 참 꿉꿉하고 습하다는 기분이 들죠. 이런 시기에는 곰팡이가 피기 쉬운데요. 이 곰팡이는 공기 중에 빠르게 확산되는 성질이 있어서 보는 즉시 제거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 곰팡이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요, 코막힘이나 눈 가려움증은 물론이고요, 이 심하신 분들은 호흡곤란까지도 호소하시더라고요. 이 곰팡이를 제거하는 법 어렵지 않습니다. 이 욕실이나 싱크대에 핀 곰팡이는 이 베이킹 소다와 식초를 물에 섞어서 닦거나 이 치약을 뿌려서 닦아주면 곰팡이 제거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벽에 피인 곰팡이는요, 물과 알코올을 4대1의 비율로 섞어서 뿌려준 다음 마른 걸레나 솔 등으로 닦아내서 건조해주면 좋은데요. 젖은 걸레나 물티슈를 사용해서 닦아주면 오히려 벽에 포자가 빠르게 퍼져갈 수 있어서 이 점은 참고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 중 하나인 간. 간은 크고 중요한 장기에 속하는 만큼 쉴 새 없이 많은 일을 하지만 70% 이상 심하게 손상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는 무심한 장기이기도 하다. 간은 우리 몸의 제일 큰 장기고, 그리고 간은 해독작용이라든지 그리고 흡수, 대사, 그리고 면역 체계를 관여하는 장기입니다. 간암이라 함은 우리 몸에 있는 간세포가 암세포, 악성세포로 변하면서 생기는 병변을 간암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간세포암이 간암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통칭 간암이라 하면 간세포암을 의미하게 됩니다. WHO 통계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적으로 90만 명 이상이 간암으로 진단받고 있고, 그 가운데 80만 명 이상이 간암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번 손상되면 돌아오지 않는 생명의 중추, 간. TV 주치, 오늘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는 간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몸에 있는 독소를 빼내주기 위해서 요즘 많은 분들이 디톡스 하시죠. 이렇게 우리 몸은 해독작용이 중요한데요. 이를 담당하는 게 우리 몸에서 간이죠. 맞습니다. 사실 위나 대장은 염증 반응이 비교적 빨리 나타나지만 이 간에는 뭔가 탈이 나도 저희가 느끼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큰 병으로 이어지기가 쉬운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침묵의 장기라서 훨씬 더 무서운 간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에 가톨릭대학교 대전 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김석한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 간은 참 문제가 생겨도 어떤 자각 증상이나 통증이 잘 나타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침묵의 장기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간암의 특징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간에 대해서는 간 같은 경우는 70% 정도의 손상이 있더라도 증상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간에 생기는 원발성 암을 간암이라고 통칭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보게 되면은 간세포암종 같은 경우는 이제 간세포 쪽이 이제 암세포로 변하면서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담관암 같은 경우는 담관세포에서 기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맥관육종 같은 건 혈관내피세포, 그리고 전이암 같은 경우는 다른 장기에 있었던 암이 간으로 전이가 됐을 때 우리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간세포 암종이 원발성 간암의 대부분, 한 8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간암이라고 하면 간세포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간세포암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암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뉴스나 기사에서 보면요, 우리나라의 이 암 발생률 5위 안에 해당하는 게 간암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나라의 간암 발생률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간암 발생률은 일단은 초반에보다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네. 현재는 일단 그 추세는 더 증가하거나 그러지 않고 유지가 되는 추세입니다. 그 발생자 수가 99년도에 13,000명 내외에서 2011년도에는 16,000명 내외까지 10만 명당 28명에서 그 32명까지 일단 증가한 추세로 보이고 있다가요. 2018년도에는 발생률 자체는 일단 15,000에서 16,000명 내외로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2018년도에 인구 10만 명당 10명 정도로 발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은 남성이랑 여성을 비교하게 되는데 남성 같은 경우는 55세에서 59세에 제일 많게 되고 거의 2천 명 가까이.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점점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75세, 79세에서 제일 많은 발생률을 관찰하게 됩니다. 네, 확실히 여성보다 남성에게 좀 간암이 많이 나타나는 추세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지방간을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에서 마주하게 되는데 뭐 대부분 지방간 다 있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지방간도 간암을 유발하는 건지 또 그리고 간암을 유발하는 위험 인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먼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것은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일단 보통 예전에도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보통 A형 간염은 급성 간염으로 만성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은 문제가 되는 건 B형 간염 바이러스. 예전부터 주상기 감염으로 어머니가 B형 간염 바이러스 환자인 경우에는 아이가 태어날 때 산도를 통해서 감염이 일으키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90% 이상 만성 간염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병률이 높았었고 최근엔 줄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간암의 제일 큰 원인이 되고요. 두 번째로 C형 바이러스 간염 같은 경우는 보통 혈액매개 질환으로 유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주사제 오남용 그리고 오염된 주사나 침이나 그리고 피어싱 같은 것들. 다행히도 B형 간염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약을 쓰는 경우는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약이지만 C형 간염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치료를 할 수 있는 바이러스를 몸 안에서 제거할 수 있는 약제가 나왔기 때문에 간암도 최근에 감소 추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간경변증을 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다 간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간경변증 있는 것만으로도 간암의 100배 이상의 고위험군이 될 수가 있고요. 항상 빠지지 않는 흡연입니다. 흡연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암의 발생 위험도를 높일 수 있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침묵의 장기라서 무증상이 간암의 증상이다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래도 병기가 진행될수록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은 대부분 무증상입니다.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아무런 증상이 없이 개인 병원이나 건강검진을 하고 오셨을 때 간에 뭐가 있다고 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정말로 지금 무증상을 제가 제일 첫 큰 타이틀로 일단은 작성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간암이 점점 진행이 될수록 무기력감이라든지 체중 감소라든지 이런 비특이적인 증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간 세포를 많이 파괴하면서 간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구역구토라든지 소화불량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담관 쪽을 막아서 담즙의 대사, 담즙이 배설하는 것을 막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황달이라든지 이런 것들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이즈가 커지거나 아니면 간에 있는 그런 신경계 쪽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된다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오른쪽 윗배 쪽에 불편감이라든지 이런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무기력하거나 피로감을 심하게 느끼거나 또 체중이 갑작스럽게 많이 빠지는 것, 또 오른쪽 윗배가 불쾌감 이런 것들이 느끼시는 분들은 건강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위암이나 대장암처럼 이 간암도 국가암검진에 좀 포함이 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모든 이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질환이 없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국가암검진에 포함이 되지는 않고요. 40세 이상 남녀 중에 B형 간염 바이러스 양성, 쉽게 말해서 B형 간염 보균자라고 보통 흔히 알고 계시죠.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이 있거나 만성 C형 바이러스 감염이 있거나 아니면은 만성 간질환 환자, 그리고 간 경변증이 있는 환자들. 이 환자분들이 우리가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해서 6개월마다 한 번씩 간 초음파와 그리고 피검사로 혈청 알파 태아단백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상위 50%는 검진비 10%는 본인 부담이 진행이 되는 거고 급여 수급자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하위 50%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네. 이 선별검사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간 기능을 체크할 때 혈액 검사를 주로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 진찰을 통해서 이상 소견이 발견됐을 때 처음으로 좀 받아볼 수 있는 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보통 흔히 알고 있는 간 수치 검사, AST, ALT, 예전에 GOT, GPT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이제 간암을 진단할 때는 알파 태아단백,
그리고 피부과2라고 해서 비타민 K 안타고니스트라고 해서 요거에 대한 수치가 상승이 됐을 경우 우리가 간암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치 상승이 있다고 해서 모두 간암은 아니고요. 또 하나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서 간암이 또 아닌 건 아닙니다. 그래서 피검사로만은 우리가 진단을 진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학적 검사가 사실 더 중요하고요. 영상검사로는 우리가 보통은 복부 초음파를 많이 진행을 하게 되고 그 외에 CT, MRI를 통해서 우리가 간암을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영상 검사의 종류를 좀 짚어볼 텐데요. 먼저 복부 초음파입니다. 이거 받아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간암 환자분들은 영상학적으로 어떤 소견들을 보이게 되나요? 지금 요 전체 큰 어두운 네. 덩어리가 이제 간이고요. 네. 그 안쪽에 이렇게 어둡고 중간에 밝은 것들이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이 덩어리가 우리가 간암이 의심되는 소견입니다. 그리고 옆에 사진을 보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 큰 덩어리가 간이고 그 안에 하얗게 보이는 이 덩어리를 우리가 간암이 의심되는 소견으로 확인을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복부 초음파 단독으로는 이것이 간의 암인지 아니면 단순 양성 결절인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특수한 복부 초음파에서 이 조영제를 사용하는 복부 초음파로 우리가 감별을 할 수 있지만 초음파만으로는 간의 결절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고 간암인지 아닌지 여부는 우리가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미만성 간암이라고 해서 덩어리 형태가 아닌 간 세포 사이사이로 퍼져나가는 그런 형태의 간암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초음파로 우리가 검진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간암 진단에 또 중요한 게 바로 복부 CT인데요. 이 CT상으로 나타난 케이스들도 좀 살펴볼까요? 네. 그래서 CT 같은 경우가 보통은 이제 외래로 오시게 되면은 저희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검사로 보통 권장을 드리는데요. 일반 복부 CT가 아닌 그 역동성 조형 증강 CT라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네. 보통 CT를 찍고 또 들고 오시는 그 환자분들도 있으십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간암 같은 경우는 간에 대한 우리의 혈행 공급이 동맥과 정맥이 반반 정도로 생각하게 되면은 간암 같은 경우는 동맥에 90% 이상 혈액 공급을 받아요. 첫 번째 CT가 동맥, 그러니까 조영제가 들어가고 30초 이내에 찍은 CT. 그리고 이 지연기 영상이라서 오른쪽 CT는 조영제가 들어가고 나서 180초 뒤에 찍은 CT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영제가 들어가면서 동맥 쪽으로 그 조영제가 투과가 되기 때문에 간 암세포 같은 경우는 좀 더 하얗게 주변 간 실질보다 하얗게 덩어리져서 보이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간 실질에 이제 정맥혈이 같이 돌아오게 되고 간암에는 동맥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의 간이 더 밝게 보이면서 간암은 어둡게 보이는 이런 전형적인 양상을 보였을 때 우리가 간암으로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영제를 사용하는 CT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초음파와 더불어서 CT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CT의 경우에는 방사선을 활용하기 때문에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간암에 있어서 CT의 정확도라든지 장단점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CT는 제일 중요한 거는 확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초음파상에서 일단은 의심이 되는 병변을 가져왔을 때 CT로 우리가 확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주변에 우리가 혈관 분포 상태라든지 복부 다른 장기와 상관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수립이라든지 이런 치료 결정에는 굉장히 유용한 검사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방사선 노출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이 많이 꺼려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조영제라는 그러니까 주사를 맞고 조영제가 들어가는데 조영제 자체도 콩팥 기능에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환자분들은 우리가 조영제 사용을 아무래도 CT를 통한 조영제 사용이 어려울 수가 있고요. 그런 단점들이 일단 CT상에서 존재합니다. 네, 확실히 CT 촬영에 장단이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게 이제 가장 정확도는 높지만 좀 비용 부담이 더 있다는 MRI 촬영인데요. 이 MRI 촬영을 저도 봤지만 CT와 저는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좀 MRI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CT보다는 MRI가 더 어둡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MRI도 조영제를 사용해서 조형 증강기. 처음에 그 동맥이 지금 하얗게 보이는 그 조영제가 들어가면서 얼마 안 있었을 때 우리가 동맥기 때는 암이 밝게 보이고 지연기 영상에서는 암이 더 어둡게 보입니다. 지금 요거는 확상 조형 영상인데 이때는 우리가 다른 조영제 없이도 밝게 간암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동맥기나 지연기 영상에서 이렇게 전형적인 소견을 보일 때는 문제가 되진 않지만 문제는 이때 동맥기에만 하얗게 보이고 지연기에서는 변화가 없거나 동맥기는
변화가 없었지만 지연기에서만 이렇게 어둡게 보이는 이런 양상이 있었을 때는 MRI를 통한 여러 가지 다른 영상을 통해서 간암의 특징적인 소견을 우리 찾아내면 또다시 마찬가지로 진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간암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간은 대사부터 해독작용, 살균작용 등 신체 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70~80%가 손상돼도 이상 증세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 침묵의 장기라고 불린다. 평소 신체 반응을 잘 살펴야 간 건강을 지킬 수 있는데 특히 간 질환은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오늘 어디 불편해서 오셨나요? 건강검진 결과를 봤는데 소화기내과 진료보라고 해서 잠깐 들렸습니다. 혹시 배가 아프시거나 아니면 체중이 갑자기 많이 빠지거나 이런 증상들이 좀 있었나요? 아니요, 전혀 없었습니다. 검진 차트에는 술을 좀 드신다고 돼 있는데 평상시 보통 술은 얼마나 드세요? 보통 일주일에 한 3~4번에서 2번 먹고요. 특별하게 많이 먹진 않거든요. 한 번 드실 때 얼마큼 드세요? 보통 한 병에서 2병 정도 먹습니다. 간암은 증상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질환이 아니다. 다만 의심 증상으로는 식욕부진과 피로감, 또 체중 감소와 상복부 불편감이나 황달 등을 호소한다. 이외에도 간 주변에 덩어리가 만져진다면 간암을 의심할 수 있다. 이 환자는 건강검진에서 증상이 없었었고 건강검진 초음파에서 우연히 발견된 간 결절로 오신 거고요. 환자분은 위험도는 이제 음주력밖에는 좀 없습니다. 술 때문에 간암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간경변 등의 증상은 없었기 때문에 현재 간의 초음파에서 결절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모두 다 암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밀검사, CT나 MRI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서 양성 질환인지 악성 질환인지 여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암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만성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또 지속적인 과음이나 간경변 등을 들 수 있다. 간세포의 파괴와 재생이 지속될수록 간암의 발생 위험이 커지는데 간암 검진에는 초음파나 CT, MRI, 혈관 촬영 등이 사용되며 촬영으로도 확실하게 판단이 되지 않을 경우 조직 검사 등을 시행해 볼 수 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그 시술하고 나서 괜찮으셨고 어디 아픈 데 없었었고요. 예, 시술하고 나서는 크게 아픈 거 없고요. 그냥 편안하게 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식사도 잘 하고 계시고요. 예, 잘 먹고 있습니다. 네. 시술 이후에 복통이 생기거나 아니면 시술 부위 쪽에 통증 생기거나 붓거나 이런 건 없었나요? 특별히 복통이나 붓거나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식사는 싱겁게 잘 챙겨 드시고 그리고 단백질류 많이 좀 챙겨 드시고 계시죠? 예, 나름 싱겁게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닭가슴살이나 계란 노른자 같은 거 그런 단백질류로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암은 다른 암과 비교해 치료 후 재발 확률이 높다. 신경이 없는 대신 혈관이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어 특성상 암세포가 간 내부의 다른 곳으로 전이하는 간내 전이가 잘 발생한다. 치료가 끝난 후에 발견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도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이 환자는 이전에 간암으로 진단을 받고 우리가 간동맥 화학 색전술을 진행했던 환자분입니다. 환자분의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고 보통은 우선적인 게 사실 수술적 치료가 우선이 되지만 현재 이 환자분 같은 경우 환자분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색전술로 간암 치료에 대한 선택을 진행을 했고 다행히 현재는 치료가 잘 유지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술한 지 한 달 만에 오셔서 확인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적어도 2년 동안은 3개월마다 추적 검사를 하면서 재발 여부를 면밀히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간암 치료에는 크게 수술적 방법과 비수술적 방법이 있다. 수술적 방법은 종양이 있는 병변을 제거하는 간절제술과 간이식이 있으며 비수술적 방법으로는 경동맥 화학 색전술 혹은 항암 표적 치료제나 방사선 치료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치료 방법은 발생한 종양의 크기나 위치, 전이 여부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간암을 방치했을 경우에 우리가 간세포 자체가 그 담관이나 혈관 쪽을 침범하면서 간 기능 자체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 경변에 악화 소견인 복수나 정맥류 출혈이라든지 간성 혼수 등의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보일 수가 있게 되고요. 또 하나는 그런 합병증이 있다면은 간암 치료를 시작하기에 앞서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치료를 시작할 수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이후에 훨씬 더 좋은 일이 되겠습니다. 간암을 예방하려면 간 경변의 원인이 되는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예방이 중요하다. B형 간염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지만 C형 간염은 아직 백신이 없어 혈액이나 분비물을 통한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 알코올성 간질환 또한 반드시 금주가 필요한데 침묵의 습격자 간암, 아는 만큼 이겨낼 수 있다. 네,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간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간암이 의심됐을 때 확인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라고 할까요? 그런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환자가 오게 되면은 우리가 그 진단하는 단계의 도표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병변이 새로 발견되면은 일단 크기가 1cm가 이상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일단 그 크기가 1cm라는 기준이 이거보다 작게 되면은 아까 설명드린 CT나 MRI 상으로 병변이 정확하게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사이즈가 커지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 일단은 보통 우리가 추천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간암의 고위험군인 B형, C형 간염이나 아니면 간경변이 있는 환자분들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고위험군이 아닌 환자는 일단은 조직학적 검사로 우리가 실제로 조직을 얻어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고위험군 환자 분에서만 한해서 우리가 1차 영상 검사를 먼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보통 역동조형성 CT나 MRI를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조영제를 사용하는 초음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그 간세포 암종의 그 보조적인 영상 소견 이 일단은 그 부합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단계들을 통해서 간암으로 진단이 되면 이제 병기에 맞게 치료를 받아야 될 텐데요. 이 간암도 초기부터 말기까지 병기가 있잖아요. 이걸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암 개수 그리고 암 크기 그리고 혈관 침범이나 담관 침범이 있는지 없는지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1번, 2번, 3번이 모두 합당하면 우리가 T1이라고 얘기하고 두 가지가 해당하면 T2. 세 가지 그 중에 한 가지만 해당하면 T3 그리고 세 가지 중에 아무것도 해당 사항이 없으면 T4로 얘기하게 되고요. T1의 경우는 우리가 1기, T2는 2기, T3는 3기, 그리고 T4거나 아니면은 임파선에 전이 소견이 보이거나 아니면 다른 장기에 전이 소견이 있게 되면은 우리가 4기라고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치료법들이 나왔기 때문에 나와서 우리가 간암도 이제 생존율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아직은 전체 생존 자체가 50% 넘지 않는 상황입니다. 1기 그리고 2기 암의 경우는 1기 같은 경우는 74% 정도 5년 생존율이 그리고 2기 같은 경우는 59% 내외로 굉장히 좋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고 대신에 3기나 4기 이런 경우에는 3기에서 29.5% 5년 생존율이 그리고 4기인 경우는 1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2기 이전의 발견이 조기 발견이 돼야 우리가 생존율 그리고 치료에 대한 효과도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병기가 길어질수록 생존율이 떨어지는데요. 이 병기가 진행되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럼 치료법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 우선적으로 어떤 치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치료는 우리가 수술적 치료 그리고 내과적인 치료 중에 국소 치료나 그리고 우리가 항암 치료, 표적 항암 치료나 아니면 방사선 치료 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전에 지금 보여드리는 이 슬라이드는 우리 간 기능 평가에 대한 슬라이드입니다. 갑자기 간암을 얘기하는데 이 얘기가 왜 나오냐? 문제는 간은 그 조직의 특수성 때문에 우리가 보통 항암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를 하게 되면 그런 독성 물질 자체를 간에서 해독하게 됩니다. 근데 간암은 간에 대해서 데미지를 주면서 그거를 해독을 또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간 기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B형 간염 바이러스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은 이제 보균자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간암이 발생하면 이 B형 간염 바이러스 자체가 복제가 되거나 그 몸 체내에 일단 존재하게 되면은 이걸로 인해서 예후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 전에 B형 간염에 대한
바이러스 투약, 항바이러스의 투약이 필요한지 평가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C형 간염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일단은 먼저 암이 먼저 진단이 됐을 때는 암 치료를 먼저 진행하게 됩니다. C형 간염에 대한 그 항바이러스 제제가 암을 더 악화시키거나 이런 보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암이 먼저 치료가 되고 암이 완벽하게 조절이 되는 상태로 우리가 확인되면 그때 C형 간염 바이러스를 제거해서 재발률을 훨씬 낮추는 데 우리가 기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요법으로 이런 간 기능 그리고 바이러스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간암의 치료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수술적 치료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간을 절제했다, 간을 이식받았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수술적 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네, 수술적 치료는 우리가 이제 그 간 절제술, 그러니까 결국에는 환부를 도려내는 방법, 그리고 간 이식으로 간을 통째로 다른 새로운 간으로 대체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의 특수성 때문에 도려내는 데가 한계가 있어요. 간 절제술을 여러 차례 반복하다 보면 간 용적 자체가 작아지기 때문에 보통 흔히 알고 있지만 간은 수술로 제거를 해도 일부를 절제를 해도 다시 자란다고 알고 계시지만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원래 모양대로 처음 모양대로 그렇게 자라는 건 아닙니다. 잘린 부분이 더 커지고 세포가 더 증가하고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완벽하게 커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차례 간 절제술을 반복할 수는 없어서 결국에는 간 이식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술적 치료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까 이 수술적 치료 외에도 국소적 치료라고 해서 이 비수술적 치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떤 치료법일까요? 네, 발생률을 봤을 때 고령 환자, 남성 같은 경우는 50대 이상이 50대지만 여성 같은 경우는 70대 이상. 그리고 최근에 고령에서 암 발생률이 점점 늘고 있으면서 수술적인 그 전신 마취를 견디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간 기능은 괜찮더라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고주파 열 치료술을 통해서 시술할 수 있겠습니다. 3cm 이하면서 3개 이하의 감세포 암종에서 시술 가능하고 일단은 우리가 수술한 것과 간 절제와 비교했을 때 생존율은 비슷하고 그리고 국소 재발률은 오히려 수술보다는 좀 높지만 합병증은 오히려 낮은 그런 장단점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3cm가 넘어가고 한 5cm 정도가 되더라도 우리가 이후에 말씀드린 경동맥 화학색전술로 병행하게 되면은 생존율이 증가되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네, 이 치료술도 연령이나 건강 상태 등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질 것 같은데요. 저 준비한 영상이 있거든요. 이거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네. 고주파 열 치료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먼저 준비한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간암 내부의 바늘 모양의 전극을 삽입하고 고열을 이용해서 암을 태우는 방법입니다. 초음파를 유도해서 볼 수 있고 CT 유도를 해서 볼 수가 있고 실제 수술 중에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간 초음파나 아니면은 CT를 통해서 간의 위치 그리고 간암의 위치를 우리가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소 마취를 통해서 바늘 모양의 전극을 간세포 안에 우리가 삽입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보게 되면은 이 그 삽입이 된 거예요. 우산 모양으로 이렇게 전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열, 열을 통해서 암세포를 태워서 괴사를 시켜서 시술을 마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고열을 통해서는 환자분이 또 통증이나 열이 또 올 수가 있는 그런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서 오히려 얼리는 치료, 크라이오테라피라고 해서 이 암세포를 얼려서 그걸로 인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새로운 방법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영상을 보니까 이해가 더 쉬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절개를 하지 않고도 이 바늘 같은 전극을 삽입해서 그 열로 종양을 괴사시키는 고주파 열 치료술까지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또 살펴볼 시술이요. 경동맥 화학색전술. 이건 이름도 어려워요. 네. 어떤 치료법인가요? 맞습니다. 이 경동맥 화학색전술은 이름이 어렵지만 결국에는 동맥을 통해서 화학 물질, 즉 그 항암제를 넣고 색전, 그 혈관을 막는다 해서 경동맥 화학색전술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경동맥 화학색전술로 넘어가게 되면은 일단은 완치 치료가 아닌 그 차선책 치료라고 봐야 됩니다. 간 절제, 간 이식, 그리고 우리가 고주파 열 치료술을 적용하기 어려운 환자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고 전신 수행 상태, 그러니까 몸 상태가 건장한 분들, 그리고 영상학적으로 혈관 침범이나 간 외 전이가 없는 환자한테 우선 시행하게 되고 그래서 간암에 혈류를 공급하는 경동맥을 통해서
약물이나 방사선이 하면은 미세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약물 자체일 수도 있고 간암을 치료하는 방법이고요. 보통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요가 되게 됩니다. 시술 방법은 세 개 다 동일한데요. 여기서는 대퇴동맥을 우리가 찾습니다. 네. 대퇴동맥을 찾아서 국소 마취 후에 카테터를 대퇴동맥을 통해서 대동맥까지 그래서 간동맥을 찾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간동맥을 찾고 여기에 암세포에 공급하는 혈관을 조영제를 통해서 확인한 뒤 더 가는 카테터를 이용해서 암세포로 가는 혈관을 국소적으로 찾게 됩니다. 사실은 영상은 여기서 끝나지만 보통은 시술하게 되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더 가는 혈관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항암제를 투여를 하건 리피오돌이나 아니면은 이 구슬로 우리가 주입을 해서 이 암세포를 죽이는 시술이 진행이 될 수 있고 이것들이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경동맥 화학색전술은 우리가 이제 이 동맥을 막아서 결국에는 항암제와 그 영양 상태를 괴살시켜서 죽이는 거고 경동맥 방사선색전술 같은 경우는 이 이트리움이라는 방사선 동위원소가 집착이 돼서 여기서 길게 방사선 치료로 간암을 죽이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해보면 이 종양으로 가는 혈액을 색전 물질로 막아서 종양을 괴사시켜버리는 경동맥 화학 색전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근데 그 전에 항암제를 넣고 네. 혈관을 막는다. 그렇죠. 네, 색전 물질 항암제로 네. 혈관을 막고 그래서 약으로도 죽이고 실질적으로 동맥 공급도 차단을 시키고 네. 두 가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과 설명까지 해주시니까 이해가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두 가지 치료법 살펴봤는데요. 이 간암 치료법이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겠죠?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예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전신 항암 치료에 대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지만 치료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10년 사이에 많은 약물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최해방사선 치료와 이제 전신 치료에 많은 발전이 생겼습니다. 최해방사선 치료도 문제는 아까는 그 방사선 동위원소 색전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간 세포 내에 방사선 물질을 넣기 때문에 그걸로 그 방사선이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가지만 최해방사선 치료는 이 주변에서 빔을 쏴서 간 세포 암에 손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간 외에 다른 장기, 특히나 십이지장 쪽이라든지 이런 장 쪽이 지나가는 부분에 방사선에 노출이 되면서 협착이라든지 궤양 출혈이라든지 이런 합병증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기계들이 많이 좋아지면서 그런 간 세포 암에만 집중적으로 방사선을 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더 개발이 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증상 완화의 목적으로만 치료를 했다면은 최근에는 3cm 미만의 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생존율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여러 가지 논문 보고가 나오고 여러 가지 방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는 치료 중에만 영향을 주고 치료 후에 몸이 남지 않기 때문에 방사선 동위원소 색전술이나 최방사선 치료도 마찬가지고 환자분들이 걱정이 되는 게 혹시나 내 몸에 방사능을 쬐기 때문에 내 몸에 방사능이 나오면 어쩌지 주변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어떠지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요즘에는 오히려 더 전신 치료가 더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표적 치료제랑 면역항암제 치료제 두 가지로 보통 나뉘게 되고 먼저 개발이 된 건 표적 치료제입니다. 보통은 한 번 주사제를 맞고 3주마다 한 번씩 우리가 투여를 하게 되는데 드라마틱하게 반응이 있는 경우는 사기 암 환자가 암이 사라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환자분이 기대를 갖지만 냉정하게 얘기해서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긴 합니다. 네. 간암의 치료법까지 살펴봤고요.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 간암 환자들의 영양 관리일 것 같습니다. 환자들에게 좋은 영양 관리, 성분 이런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은 영양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게 되면은 치료 효과 개선 효과도 있고 그리고 부작용 극복 그리고 암 치료에 대한 체력이 있기 때문에 치료 자체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몸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감염증이라든지 호르몬 이상 때문에 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몸 상태 이상의 면역력을 향상시키면서 이런 치료를 더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사실은 이게 정확히 어떻게 먹어야 된다, 그람수를 따져서 권장을 드릴 수는 없어요. 보통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건 이제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서 영양 상태를 유지하고 적절한 운동 그리고 탄수화물, 단백질 등의 고른 영양분 섭취 그리고 이제 복수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염분 자체를 적게 섭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간암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간암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은 음주다. O입니까? X입니까? X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흔한 원인은 B형간염입니다. 네, 만성 B형간염이 가장 흔한 원인이고 B형간염 환자들은 좀 주는 추세고 우리가 박멸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B형간염으로 인한 간암의 발생률은 더 줄어들 걸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음주나 그리고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간암의 발병률이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면밀한 관심이 또 필요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여러 가지 질환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게 바로 가족력일 텐데요. 간암은 유전이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오. 왜냐하면은 물론 세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유전 질환은 아닙니다. 간암이 있다고 해서 그게 유전병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 간암 환자의 자녀들이 다 간암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취약성은 있기 때문에 가족력이 그래서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간암이 있는 가족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위험 수칙들, 음주라든지 흡연이라든지 그런 규칙적인 운동, 비만 같은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게 생활습관 교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간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인이 평소에 꼬박꼬박 혈액 검사를 받았는데 늘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간암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갑자기 발견될 수도 있나요? 네, 혈액 검사상으로는 정상이었는데 이래도 간암이 발견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특히나 알코올성 간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가 또 그런 경우가 종종 있고요. 또 주기적으로 외래를 찾아오시고 피 검사를 하고 심지어 제 외래에서도 주기적으로 오셨는데 간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술을 끊지는 못하셨어요. 네. 이런 위험 요인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간암의 발생 위험도가 항상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간암 수치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피 검사로 할 수 있는 혈액 검사가 있지만 간 수치가 정상이라고 암이 안 생기는 게 아니고 간암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서 암이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에 피 검사만으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영상 검사도 고위험군일 때는 꼭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끝으로 간암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간암은 네모다. 이 네모원을 좀 채워주신다면요? 네, 간암은 조용한 암살자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물론 표현이 굉장히 거칠고 충격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증상이 전혀 없고 하지만 만약에 이게 계속 내 몸에 남아 있으면 치사율은 굉장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검진이라든지 미리미리 검사를 통해서 그리고 위험 요인 자체를 아예 배제하면서 우리가 관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간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소화기내과 김석환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은 알코올이나 바이러스, 또 약물 등의 공격으로 70~80%가 파괴돼도 크게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B형 바이러스나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는 분들이라면 꼭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간염 바이러스가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음주나 흡연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지방간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요, 이 생활 습관 교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간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 플러스 이번 주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